네, 그러면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 이분과 함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전 김건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예, 분전 언더스탠딩에서는 종종 또 출연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저와는 이제 처음 뵙는데. 네, 처음입니다. 예. 네. 분전은 뭐예요, 분전이? 분전은 사실 제가 한 7, 8년 전에 지금은 되게 큰 부동산 카페 초기 시절에 혹시 분당 전문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때 이제 활동을 그냥 사실은 개인적으로 하면서 네. 약간 재미삼아서 그냥 분석 전문가라고 타이틀을 분석 전문. 예, 달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일반 명사라서 약간 다른 걸로 바꾸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좀 약간 압축해서 분전이라고 하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부동산 어떤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해주십니까? 오늘은 약간 이게 좀 뭐 요 소식이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한테는 좀 바라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네. 약간 요새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는 달리 조금 반등의 시그널이 좀 잡히고 있다. 부동산 반등이요? 네네. 벌써? 약간 그렇죠. 예.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게 뭐 부동산이란 게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것처럼 오르면 다 좋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좋다 아니면 뭐 가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어쨌든 현재의 시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좀 나와봤습니다. 이 본전 찾을 수 있을까요? 좀 욕을 먹을 것 같긴 합니다. 야, 이 부동산이 지금 제가 그냥 작년에 막 이렇게 듣기로는 한 올해 뭐 내년까지는 쭉 아마 빠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제 전문가분들의 분석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반등이 벌써 나온다. 그러니까 반등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4분기 정도, 작년 4분기 정도부터 좀 조정장이 이제 확실히 들어섰는데 그런 이제 하락 추이가 확실히 이제 잠잠 이제 꺾이는 그리고 이제 약간 보합선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일단은 제가 차트 같은 걸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기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일단 이거 실거래가 지수라고 이게 상승 전환됐다. 실거래가 지수라는 게 이제 매월 15일에 발표가 됐는데 1월에 이제 실거래가 지수가 상승 전환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기사를 뉴스는 믿지 않습니다. 기사를 좀 보면은 서울은 뭐 0.45%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등이 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3개월째 하락하던 것이 이제 하락 추이를 멈추고 조금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니까 보합권으로 좀 들어섰다. 이렇게 서울은 뭐 0.45%, 전국은 0.11% 소소하게 요 정도고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KB나 한국부동산에서 매주 발표하는 주간 매매가 지수랑 좀 다른데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실제 신고가 된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거래량 보정을 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발표를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발표된 게 1월 지표예요. 3월 15일에 발표된 게 1월 지표. 그러니까 거래가 다 신고되면은 신고된 거를 가지고 보름 정도 이제 취합을 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금 1월 달 거 발표했으니까 4월 14일까지는 1월 거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약간 느리죠. 그런 단점은 있는데 사실은 실제 거래가 된 것, 실제 가격을 가지고만 지수를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도는 좀 높은 편이에요. 저는 요거를 가장 신뢰를 하는 편인데 요걸 보면은 여기 23년 거 그래프부터 갖고 왔는데 22년에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22년 폭락을 하고 요거 서울 기준으로 봤을 적에 23년에 쭉 반등을 하다가 9월에 고점을 찍고 이제 10월부터 조정을 쭉 받고 1월에 이제 약간 이제 보합선으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쭉 올랐어요? 서울 기준으로는 그렇죠. 서울 기준으로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요 지표를 이제 22년 거는 안 갖고 왔는데 22년 보면은 한 22%가 쭉 빠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을 적에는 한 12% 정도까지 올랐다가 또 한 3, 4% 조정받다가 이제 지금의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 서울끼리 약간 디커플링이 돼서 뭐 송파나 뭐 강동 혹은 뭐 강남 이런 데는 15% 이상 올라갔고 사실은 좀 노도강이나 뭐 구로구 이런 쪽은 좀 강보합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저는 좀 뒤쪽에 이제 주간 매매가 지수라는 많이 발표하는 매주 발표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요 실거래가 지수가 많은 제가 개인적으로 검증 활동을 통해서 봤을 적에는 그러니까 후분석이 되지만 그러니까 조금 느리니까 후분석이 되지만 정확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다라고 해서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요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다. 요 지표가 하나
요 데이터가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은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다. 보시면 또 이것도 최근 기사인데 거래량이 1월에 수도권 지방 거래 이제 모두 늘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뽑아봤어요. 전국이랑 서울이랑 경기도랑 뽑아봤는데 그러니까 작년 이제 재작년 11월에 가장 폭락장일찍에 보면 전국이 한 14,000 몇백 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네네. 거래가 되다가 작년에 이제 거래가 많이 반등을 해갖고 최대 36,000건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래량으로는 바닥일 때보다 2배 이상으로 반등을 해서 이때 거래가 좀 되게 활발하기보다는 어쨌든 바닥일 때보다 2022년보다는 훨씬 거래가 많이 되는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9월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12월에 23,000건, 그러니까 36,000건 대비해서 많이 꺾였잖아요. 네. 이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22년처럼 14,000 몇백 건까지 이렇게 쭉쭉쭉 꺾이겠구나. 요런 얘기들을 좀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정작 1월에 31,000건까지 이렇게 좀 급반등을 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좀 짚게 되는 걸 추가했었는데 2,570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22년 하락장 때는 한 600건에, 그러니까 한 달에 서울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600건에서 700건이었거든요. 22년 폭락장 때 엄청 적었는데 작년에 그래도 반등할 적에 한 3,800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말에 23년 말에 1,800건까지 또 반토막 이하로 쭉 줄어들어서 요것도 거래 절벽 곧 오겠구만, 요런 흐름이 요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1월 달에는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도도 똑같은 그래프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1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약간 1월 한 달 반등했다고 또 갖고 와갖고 또 반등했다고 방송 나오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요건 이제 1월 지표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매일같이 이제 국토부에서 실거래 나오는 이런 지표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체크해 보는데 2월, 3월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특히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조금 분위기가 더 좋은 흐름이라서 잠깐 이제 한 달 반등한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그 조정되는 요 11월, 12월, 그러니까 작년 4분기의 분위기는 조금 분위기보다는 확실히 반등하는, 그러니까 이게 막 대세 상승적으로 전환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조정장은 지금 끝나가는 흐름이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것은 뒤쪽에 이제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팔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매매 수급 지수란 거는 100보다 높으면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100보다 낮으면은 뭐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건데 여전히 이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거래량이 올라가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거래량의 추이는 약간 수요의 증감을 보여주는 약간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바닥에서 이 정도 한 30-40%씩 좀 약간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좀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흐름이 어느 흐름에서도 비슷하듯이 예를 들면 주가가 하락할 때도 한 번에 그냥 절벽적으로 쭉 떨어지는 건 무슨 코로나 때나 그런 거고, 이게 하락할 때도 경기 침체 올 때도 내려가다가 한 5% 반등했다가 또 한 20% 빠지고 또 뭐 또 한 3-4% 또 반등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나오는 뭐 한 1월부터의 약간 매매가 상승 혹은 거래량이 반등한 이 반등이 그러면 추세를 좀 전환하는 반등인지, 아니면 속절없이 떨어질 수는 없으니 중간에 한번 잠깐 몸부림이라도 살짝 쳐보는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제가 요 실거래가 지수 그래프를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은 22년에 폭락을 한 다음에 폭락을 해서 한번 싹 정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거품이 꺼졌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품이 꺼진 다음에 요 23년 초부터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요 때가 일시적 조정이 아니었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속절없이 떨어질 수 없으니 지금 조금 반등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년 초부터 23년 초부터 쭉 보면은 속절없이 반등할 수는 없으니 중간에 조정장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23년 1월부터 쭉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대세 상승장이 온 건 아닌데 23년 1월부터 쭉쭉쭉 9월까지 우상향을 조금 하다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 중간에 3개월 정도 조정장이 있었던 거,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좀 요 3개월만, 최근 3개월만 보는 게 아니고 작년 12개월 요 차원에서 혹은 1-2년 요 차원에서 보면은 폭락 후에 거품이 빠지고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는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에서 4분기에 일시적 조정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좀 더 이제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반등이 왔다면
현상은 이제 그렇다 치고 왜 왔는지가 이유랑 잘 맞으면 그 현상에 대해서 해석이 되잖아요. 네네네. 왜 그러면 이런 반등이 왔다 혹은 뭐 반등의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지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금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기사를 보면은 20개월 만에 평균 금리가 3%대, 20개월 만이란 거는 22년 상반기 때 처음으로 평균 3%대에 주담되었는데 네. 이제 24년 초에 3%대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오랜만에 3%대로 지금 3%대예요? 네, 지금 한 3점 중후반 정도로 빌릴 수 있고요. 거기다가 그래요? 요새는 약간 특약 같은 게 네. 상생 모델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좀 압박을 주기 때문에 뭐 이자녀면은 0.2% 깎아주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이자녀 있으면 좀 3.56% 이렇게도 받을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네, 3점 뭐 그런 거 없으면 한 3.89% 이 정도. 셋이면? 셋이면은 0.3%. 뭐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예. 어떤 은행은 뭐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은 감면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것도 약간 팁인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 특별 공급처럼 특별 감면을 해주는 은행들이 각각 달라요. 어디는 다자녀, 어디는 노부모 막 이런 게 있거든요. 3자녀면은 많이 해주는 데 있어요. 그래요? 네네 한 0.3%까지도 깎아주고.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3%대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대가 있는 게 아니고 평균 금리, 평균 금리가 3%대이기 때문에 이제 하단은 더 낮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요? 네네. 언제 이렇게 내려갔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일단 이게 왜 이렇게 내려갔냐면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빌리는 그 주택담보대출이 5년 고정 혹은 이제 5년 주기형 이렇게 5년 고정으로 하는 건데 그거 이제 베이스가 되는 그 금리가 죄송합니다. 네네네 천천히 드시고 그러니까 금리가 저는 이제 뭐 신경을 좀 제가 덜 써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한 5% 정도대 아닌가 생각만 그냥 하고 막연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5년 고정 금리가 대출 금리가 베이스로 은행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채 5년물 플러스 가상금리 뭐 0.몇 %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은행채 5년물이 작년 10월에 한 4.7에서 4.9% 그러니까 4.8 몇 요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이 지금 한 3.8%대 정도?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 말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말고 대출을 받을 때 가상금리를 제외한 기준이 되는 그 베이스 금리인 은행채 5년물이 일단 1% 정도 빠졌어요. 네. 단기 한 3개월 동안에 훅 빠졌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미국 그 10년물 금리 같은 것도 5.0 찍었다가 지금 뭐 3.9까지 갔다가 4.3 요 정도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채 5년물에 빠졌고 1% 정도 빠졌고 그거의 베이스가 되는 가장 흔히 돈을 빌리는 5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한 1%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요때 유독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 요때 유독 갑자기 높아진 부분도 있거든요. 요때 이제 뭐 미국 그 채권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1년차 그 문제도 있긴 해서 요때 금리가 엄청 올라가면서 사실은 조정이 시작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아까 좀 놀라셨듯이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집을 살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시장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내 집 마련에 좀 나서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집값이 올라갔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들여다보면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지금 약간 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 3%대냐? 나 뭐 5%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실제로 3점 후반대도 받으셨다는 분이 또 계셔갖고.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얘기까지 안 드려도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사를 갔거든요. 제가 받았어요. 3.8에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그게 제일 확실하네. 확실해. 전 제가 이사하면서 그래요? 3.8%. 3.8, 3.5, 3.6 뭐 이렇게 되면 과거에 저 받을 때보다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그러면 옛날에 막 쌀 때 얼마였나? 그러니까 일단은 그 코로나 때 제로금 요 때는 제외하고 그때는 빼고 하면은 2015년에서 19년 때 2%대일 때가 잠깐씩은 있었어요. 19년이랑 한 16년 때 잠깐씩 있었고.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있었고.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저는 한 3.23 요 정도가 아마 평균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보면은 저금리는 당연히 아닌데 고금리는 벗어났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고금리는 벗어났다.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아마 기업들이 뭐 대출을 하거나 혹은 뭐 사업자들이 대출할 때 지금 사업자 대출은 꽤 높거든요. 네네네. 개인 사업자들이 빌려도 그런 건 이제 비싸고 사업자 대출은 비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좀 싸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은행권을 압박을 해서 네. 좀 낮춰놨다. 약간 뭐 부동산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는 좀 낮아진 상황이고 채권 금리도 낮아졌는데 가상금리도 좀 낮아졌거든요. 가상금리도 좀 낮아진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낮아진 이유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뭐 금감원장이나 뭐 금융 이런 데서 그 고금리 상황에서의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라. 뭐 이런 약간 약간 은근한 뉘앙스라든지 혹은 직접적인 압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지금 은행들이 좀 경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은행이 5대 은행으로 통합된 이후로 거의 최초로 실질적인 어떤 대출 경쟁이 시장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뱅 3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역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그런 걸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정부라기보다는 금융 당국의 지금 스탠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도는 줄이고 싶어요. 네. 총량은 줄이고 싶은데 금리는 낮추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레스 DSR 같은 걸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전체 총량을 크게 늘리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금리 자체로는 은행에서 너무 큰 수익을 내지 말고 국민들이 약간 부담을 너무 높이지 말아라라고 해서 너희들끼리 특히 경쟁을 해라. 사실상의 담합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이 일 중에 하나가 대환대출 플랫폼을 냈잖아요. 신용대출도 그렇고 주담대 대출도 그렇고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 나왔을 적에 그 갈아타기 경쟁이 은행들끼리 굉장히 심했어요. 그때 갈아타기 기준으로는 3.5 이하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가상금리, 그러니까 기본적인 채권금리는 낮아졌는데 은행에서 수익으로 얹히는 가상금리도 낮아졌거나 혹은 낮은 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 상태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 요 며칠 나오는 요 뉴스에서는 이제 금융당국에서 약간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2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대출료 그 보고서에서 다른 대출은 다 줄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이걸 하니까 소집을 했나 봐요. 5대 금융지주들을 소집을 해갖고 가상금리 경쟁 일단은 좀 자제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의 하락 추이는 그다음에 채권금리도 지금 쭉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미국의 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채권금리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 금리의 하락 추이는 이제 잠시 주춤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올해 뭐 6월, 7월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올해 내내 조금 우하향하지 않을까. 주택담보대출 역시 지금 3% 중후반인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일단 금리 자체가 이전보다 좀 낮아진 것이 반등을 보이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다음 이유는 또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입주 물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최근에 나오는 공사나 어떤 공급 부족 이런 문제들과 다르게 그냥 올해 자체의 서울 기준으로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올해 지금 1분기 월 평균 입주 물량이 1,281건, 작년에 월 평균 입주 물량이 3,191건, 그러니까 거의 한 2.5분의 1, 한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났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다라는 거는 요게 매매가에 직결되진 않지만 적어도 전월세 쪽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거든요. 입주 물량이 적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상당히 영향을 줬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지금 이 개포에 굉장히 6,700세대짜리 대단지가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입주를 하고 있긴 해요. 2월까지. 뭐 DH 퍼스트 아이파크라고 굉장히 큰 대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3월, 4월이 되면서 아마 이 적은 입주 물량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둔촌주공 입주하기 전까지 10월 정도까지는 올해 내내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서울은. 아마 그게 특히 전월세 가격 같은 데 압박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리도 낮고
물량도 적기 때문에 여기 3번에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높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전세가 만기가 됐어. 네. 전세가는 올라갔고 금리는 내려갔어 하면은 또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했다라는 건 아니니까 네. 약간의 이제 꺾임 정도를 만들어내는 데는 요 정도 금리가 1% 정도 떨어지고 전세가율이 쭉 올라가고 있고 입주 물량은 적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고 이건 약간 뇌피셜적인 성격이긴 한데 다른 자산들이 되게 랠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자산들이 랠리를 한다. 네, 이런 것도 왜냐면 요건 약간 부수적인 건데 지금 전세값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하는데 내가 뭐 다른 투자를 한 것들이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기사를 보면 뭐 비트코인은 10억을 벌어서 앞으로 현대사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그 통계를 통계적으로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 주식 많이 벌어서 코인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야라고 하면은 내 집 살 거야라는 아무래도 응답들이 많긴 하거든요. 뭐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약간 부수적인데. 기본적으로는 앞에 세 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금리 떨어지고 전세가 상승하고 입주 물량도 적고 입주 물량이 적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상승의 요인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예, 조금 지금의 그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멈춘. 뭐 제가 상승이라고 하면은 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하락이 멈췄다는 거는 저는 요거는 그냥 확신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아니고 현재 상황을 보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뭐 많은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겠지만 각 단지들의 거래가들을 보잖아요. 실거래가 찍히는 것들을 뭐 헐리우드시티는 얼마에 거래됐고 막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락은 이미 끝난 거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은 하락하고 있지는 않고. 근데 여기 제가 또 하나 갖고 온 게 약간 속성별로 아파트의 약간 특성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각 지역별 뭐 랜드마크 혹은 신축들 실거주적으로 실수요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곳들이 반등이 좀 더 명확한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잠실에 뭐 엘스, 뭐 고덕에 뭐 대장 아파트, 뭐 여기는 광교인데 광교에서 신축이면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이런 데들은 요 그래프에 이제 맨 꼭대기 맨 오른쪽 끝을 보면 약간 이렇게 꺾이잖아요. 조정받으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실거래가들이 약간 그 동네 좀 대장 아파트 같은 친구들이 꼭 대장일 필요는 없고 보통 신축, 준신축 이런 것들이 확실히 반등이 좀 센 편이고 반대로 재건축을 기대하던 아파트들, 상계동, 중계동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작고 낡았지만 나중에 재건축이 될 거니까 이렇게 기대하던 아파트 혹은 그걸로 이제 갭 투자로 들어가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강남구에도 이제 강남에서 재건축 중에는 대장이라는 이제 음마 아파트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리 뭐 금리가 낮아지고 이렇다고 해도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뭐 공사비 인상, 분담금 상승, 분담금 뭐 12억까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기대 단지들은 굉장히 약하고 실수요로 내가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아파트들은 좀 강하고 이런 흐름이라서 평균적으로는 좀 강보합 수준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은 하락세는 적어도 이제 서울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서울 기준으로는 이제 하락세는 멈춘 것 같다. 아니면 전국 다 멈춘 거예요? 일단은 서울 기준으로는 그렇고 전국도 하락세가 약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합권, 뭐 약보합, 강보합 요 사이에서 이제 지역별로 전국이라고 해도 이제 뭐 부산 다르고 뭐 청주 다르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합권 사이에서 왔다 갔다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그 4분기는 확실히 조정을 받고 있었거든요. 작년 4분기보다는 지방도 현재 분위기가 더 나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왜 이렇게 하락 이런 뉴스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마침 또 제가 마지막에 이걸 갖고 왔는데. 왜 아직도 하락 중이라고 알고 있고 왜 하락 중이라고 언론이 나올까? 요거는 약간 문제제기 차원에서 제가 3%에 나오면서 갖고 왔는데 언더스탠딩에서 사실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주간 매매가 지수가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주간 매매가 지수라는 게 KB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매매가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그럼 매매가 지수를 발표를 하면은 언론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KB 기준은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거를 뿌려요. 그거 0.02% 떨어졌다, 0.17% 올랐다, 막 이런 소소한 그런 흐름들을 네. 발표를 하면은 그걸 언론에서 뿌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직값이 오르고 있네, 내리고 있네, 이런 걸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부정확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를 갖고 왔어요. 보면은 KB 주간 아파트 매매가 지수와 한국 부동산 지수,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일단 22년도에 집값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22년도에 네. 거의 이제 저희끼리는 마이너스 30룰이다. 왜냐하면은 마이너스 30%까지는 떨어져야 네네. 그때부터 이제 덜 안 떨어진다. 뭐 약간 요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정말 많이 떨어졌고 23년은 적어도 서울 기준으로는 분명히 반등이었어요. 네. 바닥보다는 확실히 반등을 했거든요. 네. 실제로 뭐 아무 아파트 한 50개 찍어서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이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아무 아파트나 한 몇십 개 찍어갖고 보면은 23년 1월보다 23년 여름에 훨씬 올랐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네. 보시면은 KB 기준으로 보면은 22년보다 23년이 더 떨어졌어요. 이거는 명백히 틀렸거든요. 22년도에 완전히 폭락장이었는데 마이너스 20% 30% 난리가 난 시장이었는데 22년 주간 매매가 지수를 연간으로 합산을 해보면은 22년에는 3.9%가 떨어졌고 23년에는 5.2%가 떨어졌다고 나와요, 서울이. 네. 이거는 좀 예를 들어 미국 뭐 CPI 같은 것도 뭐 주거비 이런 것들은 후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KB가 좀 후행을 하나 보다. 한 6개월, 3개월 후행을 하나 보다 했는데 실제로 뭐 2018년, 19년 요럴 때 데이터를 봤을 적에는 조금 후행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폭락한 이후에 요 집계 흐름을 보면은 이미 좀 신뢰도가 깨진 수준으로 좀 KB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잘못 나와 있고 부동산원 집계 같은 경우는 좀 낮습니다. 좀 낮긴 한데 그래도 22년에 마이너스 7.2%밖에 안 된다는 것도 좀 동의가 되지 않고 네. 23년에 마이너스 1.8%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동의되지 않아요. 근데 밑에 실거래가 가지고 실제 찍힌 실거래가만 가지고 지수를 뽑는 실거래가 지수는 사실은 위에 부동산원 주간 매매가격 지수도 그렇고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도 똑같이 부동산원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공식적인 통계로 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뭐가 틀렸고를 떠나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시면은 똑같이 부동산에서 내는데 어디는 23년에 플러스 9%고 주간 매매가 지수는 마이너스 1.8%예요. 심지어는 KB 같은 경우는 국가 공인 통계는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많은 뭐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서 주택 구입 부담지를 낸다든지 이렇게 네. 사실상 오피셜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KB 주간 매매가 지수와 월간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의 차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나잖아요. 네. KB 기준으로는 23년에 마이너스 5%, 실거래가 지수 기준으로는 플러스 9.4%.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제 의견을 다 내지 않고서라도 이 정도로 공식 통계들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게 집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일단 따라 방법들이 서로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KB 같은 경우에는 네. 일종의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정말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중개사들이 그 회원사들, 그러니까 중개사들이 네. 입력을 하거든요 데이터를. 네네네. 예를 들면은 뭐 잠실 중개사 분들이 S는 이번 주에 뭐 얼마야 이렇게 34평은 34B 타입은 15억, 뭐 25억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하면은 그걸 집계해가지고 산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수는 몇십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 약간 일단 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통계적으로 모든 설문조사 방식의 이런 통계는 좀 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변화에 대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하락 거래가 한 3건 발생했다고 해서 중개인들이 하락 가격을 입력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문 방식의 통계는 후행을 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후행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정도면은 좀 후행을 넘어서서 좀 굉장히 현실과는 다른 어떤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늦긴 늦지만 네. 실제로 신고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계산식을 돌려서 보정값을 넣어서 집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는 아니지만
후 판단, 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정확한 딱 공인된 그 데이터만 가지고 집계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래의 흐름,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23년에 이렇게 반등했다는 거에 반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아파트 거래된 것을 보면은 서울은 분명히 이 정도 반등을 했고 실거래까지 해서 전국으로 보면은 약간 강보합 수준이거든요. 실거래까지 수가.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현실하고 굉장히 맞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요쪽이 좀 저는 정확하다라고 손을 들어주고 싶고 사실은 실제 아파트 거래된 그런 거래 가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요 데이터에 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너무 심각하게 틀린 상황이다. 그걸 가지고 매주 발표, 사실은 매주 발표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슈 제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뭐 김경민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왜 집값을 매주마다 국가 공인 그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네네네. 뭐 그런 문제 제기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제 생각에도 주간에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매주마다 정확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네. 이런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매매가 지수도 월간으로 조금 빈도를 줄이더라도 더 정확도를 높여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 때문에 그 하락과 상승, 지금이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를 오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제가 뭐 아마도 뭐 댓글이나 이런데 제가 상승론자 아니냐, 제 상승론자라서 지금 오른 데이터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방송 활동은 안 했지만 2022년, 2021년 이럴 때도 제 블로그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2022년 상반기 때 분명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2022년 상반기에는 이미 꺾였는데 오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2022년 상반기 때 그 대선 이후로 잠깐 3, 4월에 보수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약간 그 기대감에 약간 올랐던 3, 4월을 제외하면은 22년 상반기 내내 집값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꺾인 거는 21년 말부터 꺾였거든요. 집값이. 그래서 저는 2022년 상반기 때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고 KB 지수도 그때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었어요. 22년 상반기에는 분명히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실거래가 지수,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21년 말에 꺾이고 22년 상반기 내내 요 꺾이 뭐 3, 4월을 제외하면은 그 대선 때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뭐 집이 어떻게 하는지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이럴 수는 있겠네요. 어떤 아파트 단지 뭐 한 200가구 사는데 거기 이제 한 채가 팔렸어. 근데 전 최고점이 뭐 한 15억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한 12억에 팔렸어. 그럼 20%가 훅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20% 하락, 아파트 뭐 한 주 만에 20% 하락 이렇게 되면 이제 너무 쇼킹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그러면 200분의 1로 해서 그럼 반영률을 200분의 1로 해서 뭐 0.1% 하락을 할 건지 왜냐면 이제 아파트 전체는 이제 200가구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할 건지 아니면 얘 하나를 정말 그대로 20% 하락한 걸로 할 건지 아니면 또 얘가 뭐 급매거나 뭐 등등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뭐가 있으면 또 뭐 보정을 좀 할 건지 뭐 등등의 이유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가 조금 이제 달라질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통계들이 조금 후행적인 것 같기는 하고 우리 전문가 분전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게 아마 실거래가 지수라는 거 요거가 아마 좀 비교적 실시간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맞나요? 그거까지는? 일단은 그거 맞아요. 그거 맞고. 그거까지는 맞고. 굉장히 정확하고. 그러나 굳이 이렇게 우리가 막 매 순간순간 그 가격표를 우리가 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중개사분들이 갑자기 급락한 거래가 됐다고 해서 급락한 가격을 입력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주민들의 민원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락하게 했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 상승이나 하락이 천천히 반영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주간으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렇다면은 월간으로 좀 더 정제된 설문과 정제된 지표를 발표하면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설문이 아닌 실제 찍힌 실제 신고가 된 거 가지고 집계를 하는 실거래가 지수가 약간 뒤늦게 나와도 통계 분석할 적에는 더 신뢰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거 가지고 약간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서 재가공하는 지표들을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것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깨지면은
다른 재가공 통계들도 좀 깨질 수가 있어요. 좀 더 굉장히 신중하고 정확한, 그러니까 속도보다는 정확도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매주 발표하는 거에 약간 좀 이렇게 메모리 돼 있어 갖고 좀 부정확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상승 중인데 뭐 하락이다, 혹은 네네네. 하락 중인데 상승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도 지금 뭐 반등인지까지는 좀 논쟁이 있을 수 있어도 하락은 지금 멈춘 1분기에서 멈춘 상황인데, 네. 언론에서는 계속 하락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조금 오해가 되고 있지 않나.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추가로 앞으로도 이제 뉴스들이 더 뭐 나오긴 할 텐데, 우리 분전님이 또 우리 맛동산에서 분전의 부동산 뉴스 체크 같은 코너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따 10시부터 다시 시작되는 맛동산 여기 보시면서 아마 분전님과 함께 좀 더 딥한 이야기, 좀 더 세밀한 이야기는 더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분전님 더 분전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